용산 대통령실에 걸려있던 대한민국 국가수반의 상징 봉황기가 내려갑니다. 같은 시각 새로 단장한 청와대에 봉황기가 새로 개양돼 있습니다. 청와대 시대가 다시 열린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로 처음 출근해 본격적인 직무에 돌입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청와대 출근은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후 1330일 만의 일입니다. 대통령실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환원돼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청와대 복귀로 청와대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되찾고자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흰색과 붉은색, 푸른색이 배색된 이른바 통합 넥타이를 메고 청와대 복귀 첫날 직무를 시작했습니다. 참모들과 아침 차담회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올해 수출과 외국인 투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거란 경제성장수석실 보고를 받은 뒤 이런 경제성장의 성과가 중소기업과 서민에게 흘러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민정수석실로부턴 마약과 스캠, 디지털 성범죄 대응 등 초국가 범죄 특별 TF가 출범했다는 보고를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현황을 국민에게 잘 알려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청와대 복귀 첫 일정은 국가위기관리센터 방문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안보와 재난 분야 시스템을 점검하고 국가위기상황 점검이 중요하다며 센터 직원들 손에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달린 만큼 365일 24시간 철저히 근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여민 일관 집무실에서 주한 베냉공화국 대사 내정자에게 아글의 망을 부여했는데 백성과 함께 한다는 뜻의 여민관에서 첫 재가를 한 건 국민과 함께 국정 운영을 함께 하겠다는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 철학을 보여준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가입자 2만 2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2억 4천만 원이 넘는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낸 KT 침해 사고. 정부가 KT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약관상 위약금을 면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KT의 부실한 보안 관리 또한 문제로 꼽혔습니다. KT는 펨토셀 관리 전반이 부실하여 불법 펨토셀이 언제 어디서든 KT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었고 통신 트래픽 캡처가 가능한 불법 펨토셀과 연결된 이용자 단말기에서 송수신되는 문자, 음성통화의 정보 탈취가 가능했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기반해 정부는 일부 소액결제 피해자가 아닌 KT 전체 이용자가 개인정보 탈취 위험성에 노출됐던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조사단은 재발 방지를 위해 KT에 대해 백신 등 보안 솔루션 도입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나아가 분기에 1회 이상 모든 자산에 대한 보안 취약점을 정기 점검하고 정보기술 최고 책임자를 지정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 이행 계획은 내년 1월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조사단은 LG U+ 침해 사고 조사 결과도 내놨습니다. 그 결과 침해 사고 흔적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주요 서버 등이 폐기돼 조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협력사 직원의 노트북에서부터 LG U+의 서버 접근 제어 솔루션 서버로 이어지는 네트워크 경로상의 주요 서버 등이 8월 12일부터 9월 15일 동안 모두 OS가 재설치되거나 폐기되어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정부는 LG U+의 침해 사고 정황을 안내한 이후 서버 폐기 행위가 이뤄진 점을 고려해 공무집행방해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쿠팡에 강력히 경고하고 전방위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쿠팡이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엄정 조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쿠팡의 야간 노동과 관련한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가 29일 낮 1시 3분 기준 한국의 연간 누계 수출액이 사상 첫 7천억 달러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18년 6천억 달러 달성 이후 7년 만으로 세계에서는 미국과 독일, 중국, 일본, 네덜란드에 이어 6번째입니다. 수출 호조는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1,526억 달러를 달성하며 2년 연속 연간 최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자동차 역시 660억 달러 수출을 기록했고 역대 최대인 2023년 실적 경신까지 48억 3천만 달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선박은 올해 8년 만에 300억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냈고 바이오 헬스는 2018년 대비 수출액이 90% 넘게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K푸드와 K뷰티 등 새로운 수출 동력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중소기업 1위 수출 품목인 화장품을 비롯해 전자기기와 농수산식품 등도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출 국가가 다변화되고 있는 점도 성장에 영향이 컸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K푸드, K뷰티 등 소비재와 전기기기 등 유망 품목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수출 시장도 전통적인 중국과 미국 이외에 아세안, EU, 중남미 등으로 한층 넓어졌고 9월까지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액과 기업 수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수출 저변도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올해 외국인 직접 투자도 350억 달러를 넘어서며 연간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습니다. 상반기 실적 부진에도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정부의 투자 유치 노력 등에 힘입어 AI와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정책과 연계된 투자가 대폭 유입됐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을 높이고 지방 중심의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서해상에서 장거리 전략 순항미사일 발사 훈련이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략 순항미사일들은 만 199초, 만 204초간 서해상공에 설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고 보도했는데 한반도 전역은 물론 주일 미군 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으로 분석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훈련을 직접 참관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책임적인 자위권 행사, 전쟁 억제력 행사라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국가 핵 전투력의 강화 발전에 총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내년 초 9차 당대회를 앞두고 핵무력 강화를 위한 군사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8,700톤급 핵 추진 잠수함 건조 현장을 시찰한 데 이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장거리 전략 순항미사일 발사 훈련을 참관한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 군사 분야 행보들은 9차 당대회를 앞두고 국방 분야 성과를 점검하고 독려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선의의 대화 재개 노력에 호응하고 안정적인 한반도 상황 유지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어 우리 군은 굳건한 대비 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우리 정부의 군사적 긴장 완화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 정착 노력을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한미 공조 아래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으며 28일 오전 8시쯤 평양 인근 순안 일대에서 발사된 순항미사일 수발을 포착해 한미 정보당국이 세부 재원을 정밀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993년 6월 1일 대한민국의 일본 잠수함으로 취역한 장보고함. 장보고함 취역으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43번째로 잠수함 운용국이 됐습니다. 장보고함은 진수 후 지금까지 12,000여일 동안 지구둘레 16바퀴에 달하는 약 63만 3천 킬로미터를 안전하게 항해했습니다. 주요 훈련에서는 뛰어난 작전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1997년 하와이 파견 훈련에서 약 18,000km 단독 항해에 성공하며 장거리 자망과 원해 작전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2004년 환태평양 훈련에선 미국 항공모함을 포함한 함정 30여 척을 모의 공격하는 동안 단 한 번도 탐지되지 않으며 대한민국 해군의 우수한 잠수함 운용 능력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34년간 대한민국 해양 주권을 수호해온 장보고함이 오는 31일 퇴역합니다. 김경률 해군작전사령관 주관으로 열린 퇴역식에는 강동길 해군참모총장과 장보고함 역대 승조원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안병구 장보고함 초대 함장도 참석해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명예롭게 스크류를 모든 나의 대한 장보고함 Well done. Thank you. And adieu. 퇴역식에는 장보고함 인수 당시 항해 실습을 지원한 미하엘 제처 독일 잠수함협회장의 축하 메시지가 더해져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어서 손승록 장보고함 인수 추진 기관사와
마지막 조타장 김영준 상사가 장보고함 취역기를 강화하며 퇴역식을 마무리했습니다. 해군은 장보고함의 뒤를 이은 잠수함들이 대한민국 해양 수호 임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은밀하게 그리고 가장 강력한 힘으로 대한민국의 바다를 굳건히 지켜나가겠습니다. 한편 퇴역식 종료 후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은 장보고함의 명예전역장을 수여했습니다. 명예전역장과 장보고함 취역기, 명판은 잠수함 사령부 역사관에 보관될 예정입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사회적 관심계층 생활특성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공데이터와 카드사, 통신사 등 민간기업의 이용 정보를 가명 결합해 분석한 자료입니다. 분석 결과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로 불리는 교류 저조층은 전체 인구의 4.9%로 집계됐습니다. 20명 중 1명꼴입니다. 근로활동 참여율은 26.2%로 전체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교류 저조층은 통화와 문자 발신 건수 500건 미만인 하위 10%면서 발신 통화와 문자의 상대방이 20명 미만인 이들을 말합니다. 교류 저조층이 한 달간 모바일로 교류하는 사람은 11.3명으로 전체 평균 50명의 5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20대의 교류 대상자가 가장 적었고 연령이 높을수록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집이나 직장이 아닌 곳으로 외출한 횟수는 한 달 평균 15.8회, 외출한 시간은 1.3시간에 그쳤습니다. 외출 횟수와 시간 모두 전체 인구의 절반 수준입니다. 조사 결과 이들의 경우 사회적 경제적 고립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국적으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 통계를 집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교류 저조층의 경우에는 사회적 고립 예방이나 돌봄 정책 대상자를 보다 정교하게 발굴하는 데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령층은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이 비교적 활발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43.2%가 근로자로 경제활동에 참여했고 이 가운데 상시 근로자의 비중은 42.8%에 이릅니다. 80세 이상 초고령층에서도 근로자 비율은 20.7%로 5명 중 1명꼴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일용 근로자의 비율이 가장 높아 소득 안정성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령층의 모바일 교류자 수는 38.8명으로 청년층의 교류 대상자인 43.6명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액티브 시니어로 불리는 고령층이 사회에서 능동적인 주체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부는 분석 결과를 향후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 워라밸이 가장 뛰어난 지역은 어디였을까? 전국에서 일생활 균형 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으로 총 73.1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전남은 일가정 양립제도 인지도와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사업장 비율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2위와 3위는 각각 대전과 세종이 차지했습니다. 대전의 점수는 70.4점으로 초과 근로시간이 적고 휴가 사용일수는 많은 점이 득점 요인이 됐습니다. 68.4점을 받은 세종은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율과 배우자 출산휴가 활용도 측면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제주, 전남, 강원, 대구의 점수 상승폭이 컸고 그중에서 제주 같은 경우에 12.0점이 올랐습니다. 이외에도 총점 4위를 차지한 부산은 지수를 구성하는 5개 영역 중 일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생활과 제도 영역에서는 울산과 세종이 각각 해당 분야에서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전국의 평균 워라밸 지수는 65.7점으로 전년 대비 4.9점 올랐습니다. 17개 시도 가운데 16곳에서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반면 유일하게 인천만 역행해 등수도 2위에서 9위로 추락했습니다. 지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59.1점을 받은 경북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와 광주, 대구, 경남, 울산, 경기, 충남 등 7개 지역도 전국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7년째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윤모 씨. 건설업계 불황에 윤 씨는 고금리 사채에 손을 뻗었습니다. 7개 업체에서 빌린 돈은 9천여만 원. 상환에 차질이 생기자 돌아온 건 불법 추심이었습니다. 사실 추심은 지금 오면 이렇게 문자가 오는데 이런 식으로 와요.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욕설은 기본이고요. 이런 식으로 제 얼굴 사진하고 가족과 지인까지 뻗친 추심을 멈춰보고자 경찰에 고소도 해봤지만 그도 잠시뿐. 다음 날부터 불법 추심이 이어졌습니다. 다시 열심히 하면 다시 성공할 수 있다는 내 나름의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진짜 좀 포기 없겠다. 필요 없이 그냥 쉬고 싶다라는 생각도 참 많이 들고
근데 아마 대부분의 사채 피해자들은 그런 상태일 거예요. 정부가 불법 사금융 피해의 고리를 끊기 위한 대응을 강화합니다. 정부가 피해자 옆에서 불법 사금융 피해를 회복할 때까지 끝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피해 신고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하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전담자를 배정해 피해 신고서를 제출하고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초동 조치를 즉시 시행합니다. 경찰 수사 의뢰와 불법 추심 차단, 채무자 대리인 선임까지 모든 과정이 함께 이뤄집니다. 법률 구조공단을 통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 소송 구제도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 사금융에 직접 이용된 것으로 확인된 계좌는 금융거래가 중단됩니다. 불법 추심이 즉시 중단되도록 초동 조치도 강화합니다. 문자 경고는 구두 경고로 강화하고 금감원 명의 무효 확인서를 불법 사금융업자에 통보합니다. 주된 불법 추심 수단인 SNS 계정과 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 범죄 수익 계좌 등도 차단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금융당국은 내년 1분기부터 이번 조치를 시행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5년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개발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한 곳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를 위해 마련된 지역 활성화 지역제도,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데 처음 지정된 후 10년의 지정기간이 도래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7월 지역 활성화 지역 평가 기준을 정비해 재지정에 나섰습니다. 비수도권 7개 도에서 지역 총생산과 재정력 지수, 인구 변화율, 지방소득세, 근무 취업 인구 비율이 포함된 5개의 법정 지표에 더해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특성 지표도 종합평가해 대상이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지역은 총 21개 시군으로 강월 영월과 충북 괴산, 충남 부여, 전남 강진과 보성, 장흥, 경북 영덕과 경남 함양 등 총 8곳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앞으로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지역 수요 맞춤 지원 사업 등 공모사업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됩니다. 아울러 성장 촉진 지역보다 보조금을 확대 지원받거나 우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경제의 숨통을 채워주는 실제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지역의 노후화된 SOC에 국가가 투자하여 지방 건설 경기를 살리고 일자리도 창출해 앞서 지난 2015년 처음으로 지정됐던 지역 활성화 지역에 10년간 공모 가점을 통해 지역 수요 맞춤 사업 87개를 시행해 약 1,700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 지역개발 사업에 약 4,500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국토부는 어느 지역에서나 최소한의 생활 여건이 보장되는 기본 정주권 확보를 위해 지역 활성화 지역에 대한 사업 우선 선정과 재정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931개 공직유관단체 채용 실태를 전수조사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신규 채용 전 과정에서 관계 법령 등의 위반 사례가 있는지 조사한 겁니다. 공정채용 위반 사례 832건 가운데 수사 의뢰나 징계 대상인 채용 비리는 34건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798건에 대해서는 업무 부주의 사항으로 관련자의 주의 경고 조치했습니다. 채용 비리는 2019년 182건에서 올해 34건으로 6년 사이 8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매년 반복적으로 비슷한 유형의 위반 사례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합격자 결정 기준을 임의로 바꾼 자의적 합격자 결정과 심사 절차를 마음대로 운영한 자의적 심사 진행이 가장 많았습니다. 응시 요건과 결격 사유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사례도 5건 포함됐습니다. 채점표 교체도 심각합니다. 인사팀장이 지원자 A를 합격시키기 위해 심사위원에게 새 채점표를 주고 재심사를 요구했습니다. 심사위원은 점수를 다시 매겼고 기존 채점표는 폐기됐습니다. 권익위는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개입한 만큼 해당 사건의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합격자 순위에 영향을 미친 33건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에 들어갑니다. 피해자 구제도 함께 진행됩니다. 채용비리 피해자 12명에 대해서는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재응시 기회 등을 구제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권익위는 채용 비리에 연루된 관련자 45명에 대해 징계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12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발생 1주기를 맞아 오늘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추모식이 엄수됐습니다. 사단법인 12구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추모식에는 유가족을 비롯해 김민석 국무총리와 우원식 국회의장 등 1,200여 명이 참석해 사고로 숨진 희생자 179명의 넋을 기렸습니다. 기억하라 12구를 주제로 마련된 추모식은 헌화와 추모사, 추모 공연 순으로 이어졌으며 참사 발생 시각인 오전 9시 3분부터 1분간 광주 전남 전역에는 추모 사이렌이 울리며 애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영상 추모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를 가진 대통령으로서 깊이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